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로조 베이컨에 관하여. 생명을 파괴하는 데는 우연으로 충분하다. 생명이 존재하게 하는 데는 그 어떤 우연으로도 불충분한데. 프랑스의 철학자 메르르퐁티의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지긋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죠.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보다 높은 인간들에게 한 말도 같은 질감이라 판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아직도 가능한가? 살아있음, 이 경이적인 존재 사태를 지긋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퐁티와 니체의 말은 명품이 된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나태주 시인의 풀꽃처럼 일상의 자리에서 생기한 존재의 언어로 수색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보에티우스는 말합니다. 봄은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다. 맞습니다. 본다는 행위는 숫자로의 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키와 몸무게의 집합이 아니고 저 들꽃들의 빛깔도 파장의 반사체는 아니죠. 오히려 봄이란 오성과 이론의 속박, 즉 의무적 알매 제약에서 해방시키는 반항의 힘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경이적인 우발성을 충분히 자세히 그리고 오래 바라볼 수 있다면 말이죠. 제대로 봄으로써 우리는 생과 사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 필연성 속에서 기적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존재의 신비를 체험합니다. 퐁티에 의하면 봄은 피동적 지각이 아니라 생산적 표현이죠. 봄 자체가 창조적 활동이니까요. 왜냐? 표현은 오성과 이론의 제약에서 우리의 일상을 자유의 영토로 이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의무적 삶의 눈치를 봐야 하죠. 영어를 외고 각종 매뉴얼을 익히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갖가지 공식들에 익숙해져야 함은 물론 직장 상사의 취향에도 반지빠른 삶을 장착할 수 있어야 이 분주한 문명 세계에서 밀려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계를 바삐 파악하느라 눈을 혹사시키고 생명을 음미하는 시간을 방기하죠. 봄의 적극성을 이 분주한 생활 속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봄은 다만 대상을 수용하는 수준의 감각이 아닌데도 말이죠. 퐁티의 말을 재차 들어봅니다. 내가 물의 두께를 뚫고 수영장 바닥의 타일을 본다면 물과 반사광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과 반사광을 거쳐 그것을 보는 것이요 물과 반사광에 의해 그것을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왜곡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햇빛의 줄무늬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살 없이 타일의 모양을 보게 되었다면 나는 더 이상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대로, 그것이 놓여있는 위치대로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이 놓인 것이 바로 그것보다 먼 곳임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퐁티의 철학은 근대과학을 근거로 정체된 반성적 사유에 대한 비판입니다. 근대과학은 제 구성물에 대해 태평하고 맹목적인 자신감을 갖고 있고 반성적 사유는 자기가 어떤 세계 경험에서 생겨나는 것인지를 설명할 줄 모르죠. 반면 바라봄의 의식을 지닌 회화적 방법은 데카르트적 반성의 논법을 넘어섭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적 사유자 나태주 시인의 풀꽃과 같은 표상이죠. 생기를 들이마신 화가는 세계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지각을 몸짓으로 만들며 세 잔의 말 따나 그림으로 사유합니다. 이 그림으로 사유하는 방식은 주장하는 바를 느낄 수 있게 하죠. 정적인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간략한 시 한 편에 인생 행로를 수정하는 힘이 봄의 적극성이자 능동성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봄을 피동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가? 과학의 발달이 이 시적이고 회화적인 상상력을 고갈시킨 원인인가? 아닙니다. 고전 과학자들까지만 해도 이 봄의 능동성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었죠. 13세기 영국의 철학자 로저 베이컨을 용례로 설명해 봅니다. 그는 경이적 박사라고 불렸죠. 경이를 뜻하는 미라빌라스는 라틴어 미로르의 변형태이고 영어로 거울을 뜻하는 미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미로르는 놀라다는 말인데 살아있는 내가 지근거려서 진짜 나처럼 존재를 확인하는 거울은 놀라운 사물이자 경이로운 대상이며 바라봄의 의미를 가장 미나하게 반영하는 도구라는 비유죠. 실제로 로저 베이컨은 범인들을 놀라게 하는 신학자였습니다. 특히 그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상관하지 않고 비판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까지도 무식쟁이라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봄의 문제에 무력했기 때문이죠. 로저 베이컨은 1219년 영국 일체스터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영국에는 맨체스터, 콜체스터, 윈체스터 등등 체스터나 불리는 곳이 많은데 로마군이 세운 야영지를 뜻하죠. 1000년의 세월을 훌쩍 넘길 만큼 도시의 역사가 긴 이유인즉 로마군들의 봄의 실력 덕분입니다. 유럽의 좋은 도시들 중 다수는 그들이 제대로 보았기에 탄생되었죠. 좋은 땅에서 부유하게 자란 로저 베이컨은 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습니다. 다만 장남이 아니었기에 유산을
권한을 상속받지는 못했죠. 로저 베이컨의 부모는 그 당시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성직자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 13살에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시킵니다. 고등교육이 없었던 시기였기에 공인된 공부를 하려면 이른 나이에 대학에 들어가야 했죠. 이 전통은 오랜 시간 유지됩니다. 18세기 데이비드 휴먼은 12살에 대학에 들어갔으니까요. 공부에 소질을 보인 로저 베이컨은 1237년 18의 나이에 당대 최고의 명성을 누렸던 파리 대학으로 유학 갑니다. 파리에서는 훗날 아키나스의 스승이 될 알베르투스와 장차 교황이 될 히스파누스와 같은 거물들이 공부하고 있었죠. 파리 대학은 로저 베이컨에게 선진의 학문을 공부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었고 제 실력을 가늠해 보기에도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공부를 마친 그는 옥스포드 대학과 파리 대학에서 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했죠. 자연과학에 남다른 실력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13세기 신학을 철학과 통합하려는 움직임과는 결이 다른 그의 독특한 연구 태도는 혁신적이었고 반항적이었죠. 특히 빛과 광학을 연구한 그로스테스트의 저서와 알하젠의 광학을 읽으며 여러가지 렌즈와 거울이 대상을 확대 혹은 축소하는 원리에 빠져들며 봄의 문제에 대해 전착하는데 이는 신학자에겐 금기된 탐구였습니다. 고난은 이미 대기하고 있었던 셈이죠. 1256년 중년에 접어들 무렵 시련은 찾아옵니다. 평소 로저 베이컨의 연구에 불만이 컸던 코넬의 리차드가 영국 프란체스코 교단의 장이 되자 성스럽지 못한 로저 베이컨의 광학 연구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를 고향인 영국으로부터 추방시켜버리죠. 10년간 로저 베이컨은 외부와 차단된 채 파리에 머물며 거의 귀양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역경을 행운으로 돌리지 않은 철학자는 없죠. 로저 베이컨은 이 기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달력 계량이었죠. 지구의 공전주의가 정확하게 356일이 아닌 터라 달력을 원리에 맞게 수정하지 않으면 성인들의 성배 행사가 틀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저 베이컨은 이 달력 계량에 대한 편지를 교황 클리멘스 4세에게 보내죠. 안타까운 사실은 이 제안이 300년 후에나 받아들여졌다는 역사입니다. 그의 봄에 대한 철학은 너무나도 빨랐던 것이죠. 로저 베이컨의 선구자적 기질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그는 교황에게 교육과정의 일대 혁신을 요구하며 실험실을 만들자고 제안하죠. 이 파격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오늘날의 과학실의 모태가 됩니다. 탁월한 성찰은 시대의 풍파를 견디는 법이죠. 달력과 실험실의 제안에서 볼 수 있듯 로저 베이컨에게 봄은 인식의 지평입니다. 정확하게 오래 봐야 세계와 인간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죠. 시간이 알맞게 배치돼야 바라봄의 기억이 축적될 수 있고 변인 통제가 가능한 장소가 있어야 감각은 관습적 오해 없이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태도는 어설픈 이론과 학설에 기대 감각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축적된 감각은 덜 익은 이론보다 정확하죠. 경이로운 예술가들이 미지근한 과학자들보다 세계를 더 세미하게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봄의 문제에 천착했던 로저 베이컨의 순환은 노년에도 지속됩니다. 환갑의 무렵에 이탈리아의 앙코나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죠. 탄압은 이어졌고 로저 베이컨은 자신이 확신했던 철학을 수립하는 임무에 충실하며 남은 생을 보내다가 별반의 영광도 없이 1292년 옥스포드에서 죽습니다. 그는 너무 일찍 세계에 도래했죠. 삼라만상의 제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집필된 그의 책들은 화학자, 천문학자, 물리학자들 뿐 아니라 연금술사, 점성술가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자는 과학자라 불리는 집단이고 후자는 예술가라 호명된 부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선구자로 봐도 무방합니다. 화약을 개발하고 잠수함을 설계하기도 했고 이탈리아 제노바의 항해사 콜럼버스는 그의 책을 읽고 아메리카와 유럽의 통섭 역사에 포문을 열었죠. 특히 봄의 문제인 광학 연구의 업적은 탁월합니다. 로저 베이컨은 눈과 뇌의 해부와 빛의 방향, 위치, 크기, 심지어 반사와 굴절의 원리까지 썼죠. 그러나 그의 주장은 오늘날의 과학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실험과학의 증거에 이전의 저술가의 선험적인 고찰과 권위를 검토의 단계에 두었죠. 예컨대 그는 5라는 수가 성질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이상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무지개에는 오직 5개의 빛깔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훗날 뉴턴이 확립한 파장별 분류와는 달리 로저 베이컨의 과학은 분성에 머무는 봄이 아니라 재해석을 추진하는 예술가적 사회로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요컨대 로저 베이컨은 과학자적 냉철함으로 예술가적 열정을 표현하는 철학을 수립했습니다. 봄의 진짜 가치는 봄의 정보를 포괄해 존재의 적극성에 기여해야 하죠. 적극적인 봄은 인간이란 주체의 감각의 축적과 취향을 검토한 뒤에나 확립할 수 있기에 과학의 그 상상력의 용토까지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물을 자세히 본다는 행위는 사물의 물리량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사물의 존재 자체의 울림을 체험하는 경이로운 경지이기 때문이죠. 빛은 관념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질량을 가진 물질도 아니고 힘의 작용인 에너지도 아니죠. 과학자들도 여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밝혀질 수 없는 수수께끼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빛의 작용인 봄이란 관념의 추상과 현실의 구체를 잇는 상호작용 이외에 그 어떤 명석
엄격한 정의도 불가합니다. 퐁티는 이렇게 비유했죠. 인체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때는 본과 보임 사이에, 만짐과 만져짐 사이에, 이눈과 저눈 사이에, 손과 손 사이에 일종의 재교배가 일어나는 때요. 느낌, 느껴짐의 불꽃이 타오르는 때다. 생명이 경이롭기 위해선 봄과 보임 사이에, 만짐과 만져짐 사이에, 이눈과 저눈 사이에, 손과 손 사이에 재교배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재교배의 자리는 봄을 피동적 지각이 아닌 능동적 표현의 차원으로 승격시킬 인간의 고유한 영토죠. 과학자의 눈으로 보되 과학에 안주하지 않고 예술가의 눈으로 느끼되 도취된 시각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극적인 바라봄이야말로 생명을 파괴하는 데는 우연으로 충분하지만 생명이 존재하게 하는 데는 그 어떤 우연으로도 불충분한 이유를 알아챌 단서죠. 이 단서 속에서 나태주 시인의 시를 다시 음미해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안녕. Paper Renaissance